여러분은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다 컸으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대부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삽니다. 자식에게 거리 두기, 봐주지 말기,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기. 이런 말들, 이제는 마치 건강 상식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들을 내 자식에게 적용하려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아이만은 예외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지배하죠. 처음 자식을 키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손을 잡고 웃던 그 모습, 자다가도 한 번 울면 벌떡 일어나 품에 안았던 기억. 어린아이의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던 그 시절. 그래서 넣었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자식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 말입니다. 그 마음은 자식이 다 커도 심지어 손주를 낳고도 여전하지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부모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남은 재산마저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같은 마음일까요? 현실은 때로 너무도 냉정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에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비율이 63%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그 수치가 26.7%로 뚝 떨어졌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자녀의 비율도 2006년 7.8%에서 2018년에는 19.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된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동안 다짐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냉장고 문부터 여러 손주 간식을 챙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손님이다. 내게 온 반가운 손님일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온 손님을 정성껏 20년 제적했으니 이제는 미련 없이 보내줄 시간이다. 손님은 머물러가는 존재지 내 인생에 눌러앉을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자식이 집에 와도 큰 반가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을 단단히 다지셨기 때문이지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이 머물다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챙기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돌아본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지혜로운 삶이며 자식과 부모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할머니의 닫힌 방문, 그 안에 숨겨진 진심. 어느 주말 김씨 할머니의 집에 오랜만에 자식들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이냐? 엄마 뵈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더라.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만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의 방을 억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김씨 할머니가 처음 사람을 알게 된 건 19의 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녀가 만난 사람은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는 제법 어른스러웠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시대에 드물게 다정했고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엔 나이차가 많다는 이유로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두와 함께라면 어떤 불안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후 초반의 시간은 마치 오래전 꿈속의 풍경처럼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좁은 방 안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세상이 근심을 잊곤 했던 날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남편은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헤어지는 날,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다림 끝에 남편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자식을 얻으며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남편은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뒤 마음속 깊은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지요. 남편은 점점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 끝나고 한두 잔이었지만 이내 하루의 반을 술에 취해 보내게 되었고 급기야는 언성도 높이고 천지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놀랐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가 처음 내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을 잊을 수 없었기다. 그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식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깊은 결심 끝에 자식들을 고전에 있는 이국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 품에 두는 것보다 그곳이 아이들에게는 낫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자식들에게 샘문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국 동생의 집에서 자식들은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일어나 여기가 어디라고 밤만 축녀야. 꼬지람이 일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먹은 음식은 일반 가정의 식사라기보다는 그 당시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잔반들로 만든 꿀꿀이죽이라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허기를 채우며 살았지요. 할머니는 농사일을 하며 번 돈을 매달 이복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자라야 했고 기대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엔 긴 한숨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앞섰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때 떠나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린 시절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준 게 마음에 남아 할머니는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했습니다. 공부, 음악, 취미, 유학,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밥, 청소, 빨래, 집안일은 전부 스스로 도맡아 하셨고 잠시라도 아이들이 피곤해할까봐 밤마다 조용히 방문 밖에 앉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삶은 자식을 위한 삶으로 또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 주면 남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들을 출가시키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자식이 없는 하루는 너무 조용하네. 사랑을 다 주고 나니 정작 남은 건 외로운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손주들 교육, 회사 일, 친구 모임. 이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거리를 둬야 할 때라는 것을요.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도 늘 집에 올 때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처럼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마치 어릴 적 그들이 엄마 하고 달려오던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 할머니는 자식이 올 때마다 늘 손이 바빴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간식을 사고 손편지를 쓰고 이걸 먹으면서 힘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펜을 들고 구불구불한 글씨로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내미가 집을 나설 때면 할머니는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건넸습니다. 이건 네가 좋아하던 거다. 이건 새하다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거. 이 편지면 읽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지. 이런 며느리를 봐서 며느리는 할머니가 주는 것을 언제나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기쁜 표정이 너무 고마워. 할머니는 다음에도 더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주는 이의 마음이 커지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감정으로 이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다녀간 후 저녁 산책에 나섰던 할머니는 길가에서 낯익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간 그녀는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 안에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쌌던 간식들과 손수 접은 손편지가 함께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실수겠지. 바쁘게 오가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걸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합리화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다음 자식들이 왔을 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들리지 말았어야 할 진심. 자식들과 손주들이 오던 날
할머니는 어김없이 정성껏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봉지를 정리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깰 정도였지요. 그날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냐고. 저번에 주신 것도 냄새나서 차 파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다. 근데 또 저렇게 좋아하시니 차마 말도 못하겠고.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간식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 구석이 서서히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본 그 간식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나이 드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 꼭 챙겨줄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맞아요. 아직도 주신 간식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그 말에 담긴 기쁨을 할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었던 것들이 받는 이에게는 짐이었구나. 나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남겨진 도시락 하나, 그리고 깨달음의 시작.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고 만들어 두었던 도시락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에 담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늦게 만든 거라 좀 식었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엔 분명히 싫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았지만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자.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 앉아 혼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천천히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익숙했고 그들이 떠나가는 방향마저도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내는 근처 마트에 들러 노란색 비닐봉투를 하나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건물 앞 도로가에 차를 세운 채 할머니가 손수 준비했던 도시락을 꺼내 비닐봉투 안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속에는 할머니가 전날 밤잠도 줄여가며 일찍 일어나 새벽에 만든 반찬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눌러 적은 손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고생 많았어요. 이거 먹고 조금이라도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지내요. 그 손편지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발에 닳겨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시락 봉투를 봉하듯 단단히 묶더니 건물 앞 쓰레기통 옆에 툭 하고 던져놓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가만히 두 손을 가슴께 모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질 때는 눈물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또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 예고 없이 빈손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믿어줄 거 하나도 못 만들었구나. 뭐라도 해보려 했는데 자꾸 깜빡하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조금도 머쓱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아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김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서운하네요. 그 모습에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꼭 눌러 삼켰습니다.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아들을 꺼내봤자 관계만 더 멀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앞으로 그냥 안 해주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그날도 말없이 조용히 자신을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네는 처가댁엔 자주 가니? 그럼요, 엄마. 처가 갈 땐 매번 좋은 거 사들고 가죠.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자니널은 되게 고급술 좋아하시거든요. 저번엔 50만 원짜리 양주도 같이 마셨다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처가댁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자랑하는 동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속으로 박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올 때는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고작 10,000원짜리 음료 세트를 한 번 가져온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내가 억지로 챙겨오라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나 대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면서도 한 번 미안해하지 않았는지, 왜 며느리가 그렇게 가볍게 웃으며 손편지를 버릴 수 있었는지, 욕심은 없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아들은 한껏 흥에 겨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어요. 팔면 대박 날걸요? 근데 뭐, 엄마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여기 사실 건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건데 그 다음은 니들 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속이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던 찰나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오족 공부방으로 가면 딱이겠다. 저 방은 나랑 너랑 같이 쓰고 지금 팔면 돈 되긴 한데 그냥 우리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언제쯤 이사 올 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요새 치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간식 준다고 해놓고 안 주셨잖아. 이제 슬슬 시작된 거지.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가 방 안에 있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그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리는 분인데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조만간 치매 올 거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어차피 이 집도 우리 거 될 텐데 지금부터 눈도장 찍어두는 거야? 그 말에 할머니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니? 그런 날 한마디도 꺼낸 적 없는데 그저 마음속으로만 내가 떠나기 전엔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지켜온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탐욕이 재산이 되어버린 현실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란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버린 거 되게 미안해하잖아. 내가 불쌍한 척 좀 부탁하면 뭐든 해주실 거야. 그 말에 할머니는 그토록 가슴 깊이 감추고 있던 상처가 노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나보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속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냐? 고장에 있는 이곳 동생에게 아이들을 맡기며 이 아이들은 여기보다는 그곳이 낫겠지?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결정을 내렸던 그때의 마음.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 모든 사정을 오리한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옷에마저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서러움이 또 한 번 찾아오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녁엔 처가댁에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네 그래왔대. 큰돈 쓰지 마라. 그냥 가볍게 갈비나 먹자.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고급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디디집 새로 생긴 데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꾸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 식당은 저녁에 처가댁과 함께 가기로 한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급히 손주를 핑계 삼았습니다. 어머니, 우주가 해산물 싫어해요. 길이 가고 잘 못 먹어서요. 결국 또다시 해나가 갔던 익숙한 갈비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 그날은 딸도 오랜만에 찾아온 날이었고 할머니는 2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마음이 조금 풀릴 무렵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뒤에 또다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내. 나 오늘 저녁에 처가 가서 또 돈 많이 써야 돼. 이번엔 좀 봐줘라. 나 요새 눈치 보느라 힘들어. 내가 내면 아내가 또 노발대발할 거야? 그리고 엄마 집에서 이것저것 받아왔잖아. 엄마가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만. 아, 진짜. 그런 날은 집에 가는 길에 희라. 거기 가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할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기는 절반도 먹지 않은 채였습니다. 작은 흰 보자기에서 현금을 꺼내 무표정하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을 남기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공원이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조용한 물음. 그녀는 자식들에게 나 좀 취했어요. 먼저 집에 들어갈게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들릴까 두려워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숨죽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70년간 쌓여온 모든 서러움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자식들은 거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실에서는 TV 예능 소리에 맞춰 자식들이 낄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는지를 통렬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씨 할머니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집이 없었다면, 기대하는 자식도 없었을 테고, 실망하는 마음도 덜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진 것이 있었기에 더 많이 주고 싶었고, 더 많이 기대했고, 더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은 날,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인생.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 노릇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녀의 이 다짐은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물러나 상 앞으로 다가서다. 그날 이후 김씨 할머니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이야기하면서도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버스 타는 거 도와줘라. 병원 좀 같이 가자. 이거 예약 좀 해준다. 하지만 자식들은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억지로 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할머니는 차라리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택시 부르는 것도, 주변 어르신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하나하나 되어갔습니다. 자식이 얼굴에서 귀찮음이 스치는 그 순간보다 차라리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음도 더 이상 물려지지 않기로 김씨 할머니는 주택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곳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는 법도 스스로 알아봤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또 찾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그녀의 서류를 들춰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며느리는 이내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챙겼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체념도, 분노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인생을 관통하며
마침내 깨달음의 길은 자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챙겨준 건 다 버리고 그것도 왜 내 집 앞에다 버려? 니네가 뭘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 챙기듯 나도 챙겼니? 할 말이 없던 며느리 뒤로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다. 이 집에서 평생 뭐 하시기요? 치매라도 오면 누가 돌보겠어요? 할머니는 반옥하게 뒤답했습니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저번에 간식 일부러 안 준 거야? 너희 버릴 줄 알고 거짓말한 거다. 내가 치매 걸려도 너희한테 절대 부탁 안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강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지간에 소금 끓인다. 그 무서운 지세가. 아들과 며느리는 그만 직업하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김씨 할머니는 복지센터에 나가 배우고 싶었던 수업도 듣고 집에서는 작은 화분을 가꾸며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생겼고 보고 싶던 책도 조금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의 전화 한 통이 흔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연금과 모아둔 돈은 오직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예쁜 옷을 사 입고 어떤 날은 혼자 맛있는 외식을 했고 어떤 날은 카페에 앉아 그냥 사람들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아직도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도 자식만이 내 노후의 전부라 믿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위해 돈 쓰는 법을 모릅니다. 심지어 여유가 있어도 왠지 죄책감이 들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못하지요. 특히 남편이 먼저 떠난 경우 자신의 존재마저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오로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연습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던 곳, 지우고 싶던 것, 모든 걸 자식 눈치 말고 내 마음에 따라 결정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단단하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